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슈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자신이 이 역사의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 기간 우리 민족이 해왔던 독립운동사를 배반하면서 그리고 부정하면서 나오는 게 뉴라이트 역사관인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독립 자체를 외인론과 타율적 해방론으로 가져오는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단순히 뭐 민족사를 부정하고 친일파의 면피를 제공하기 위한 이런 부분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독립을 기본적으로 이제 연합국이 준 선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우리 민족이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라 네. 연합국이 선물로 준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역사가 그 연합국이라는 건 미국 아닙니까? 예, 상징이 미국이니까 미국이 조금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래도 우리나라 독립시켜줬으니까 참고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그걸 사사건건이 문제 삼고 그러냐. 그리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현재에 있는 모든 이 불평등한 관계, 부조리한 관계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 나오는 거죠. 우리를 일제부터 해방시켜준 게 미국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도 시켜줬는데 공산화를 또 막아준 그렇죠. 은인이니까 그런 막 이런 거죠. 은인이니까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은인으로 보는 거죠. 사대잖아요, 이게. 그게 사대 사대주의죠. 아니에요? 네, 사대주의죠.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제 한성원 교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뭐 공부를 못하진 않았으니까 초중고 때 국사를 또 특히 되게 좋아했고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거기 내용을 보면은 진짜 우리는 회담에 의해서 독립이 되고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뉴라이트 교과서는 어떻겠어요. 저 때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뭐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독립이 된 게 일본이 해방한 거고 일본이 해방한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닌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뭐 어쨌든 사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했던 노력 그 자체를 또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무시를 할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 외국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움직여야 되고 또 외국의 영향에 우리가 뭐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현재 역사께서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물론 외국의 연합국의 힘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 그럼 뭘 갖고 그걸 증명할 수 있냐? 그걸 증명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 얘기도 하지만 바로 만약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독립운동을 만일 맞이했다면은 해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해방된 바로 8월 16일부터 건국준비를 하거든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건준위를 결성하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가만 손 놓다가 해방된 다음에 바로 건준위가 결성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국가 건설을 할 수 있었던 노력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후에 이제 48년에 재헌헌법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빼게 되면은
우리 주체적인 결정 이런 거는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뉴라이트의 기본 이제 식민지 시대를 보는 관점이 내선일체에 완전히 발딛고 있다. 네. 그리고 결국은 헌법 정신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 예. 그래서 48년 이전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꺼려하고 거의 오히려 친일의 불가피성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48년도 건국에서 건국 공로가 네. 친일파들에게 상당히 있다. 네. 오히려 김구 선생님을 깎아내린 건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네, 막 이런 식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지. 친해요. 못 참여하게 해놓고 뭐. 아니 거길 참여하는 게 맞냐는 인식 자체도 있었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결국 8.15가 우리한테 두 개의 8.15가 있는 거죠. 네, 45년 8.15가 있고 48년 8.15가 있는데 이제 뉴라이트는 45년 8.15는 우리가 맞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48년 8.15가 진짜 우리의 8.15다. 이게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 진짜 죽도록 독립운동 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억울한 그렇죠. 해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년부터 48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고, 올바른. 또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지만 또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남쪽과 미국, 북쪽에 다 있었잖아요. 이거를 극복하면서 통일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3년 동안. 그분들이 또 김구 선생 같은 이런 분들도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찾은 나라가 반쪽 나라를 찾으려고 우리가 독립운동한 건 아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통일된 단일민족 국가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없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많이 계속 분열되고, 예. 거기는 분열의 역사가 정상적이고, 통일의 역사가 비정상적인. 가끔 통일됐다가 분열되고, 그게 중국의 역사고, 그렇죠. 우리는 5,00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되질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부터 분단된 나라에 살다 보니까 분단이 정상이고, 통일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갖고 통일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통일이 정상인 거죠. 네. 우리 역사 5,000년 동안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거는 삼국시대밖에 없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한번 분단됐지. 그 이후에 고려 조선 때까지 심지어 식민지 시대까지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도 갈 수 있었고 다만 만주는 못 갔지만 거기는 이제 독립운동 근거지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식민지 시대조차도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나라인데 이게 통일이 이제 해방이 돼서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단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세력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한 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더 나쁜 나라, 우리 어때까지 있지도 않았던 그런 분단된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통일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지금 보는 거죠. 분단이 정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것을 기본 역사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뉴라이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재헌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재헌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부정하고 있는 게 뉴라이트잖아요. 결국 그것은 독재를 찬양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어떤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지. 예,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헌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제정 권력자거든요. 헌법 제정하는 건 국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제정한 거니까 계속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재자들은 늘 헌법을 파괴를 언제까지 해왔죠. 한 번도 헌법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네. 독재나 파시즘이 있는 나라에서는 법과 경제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법, 경제, 역사 가르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헌법을 전문을 거의 읽어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안 가르친 거죠. 안 가르쳤다는 얘기는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헌법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한 번도 헌법 얘기를 안 해요. 헌법 얘기는 안 하는 건 왜냐하면 자기네들 논리가 헌법만 읽어봐도 다 파탄이 나죠. 틀렸다는 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 헌법 전문 아주 짤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모든 얘기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헌법 전문의 내용의 핵심은 첫 번째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다는 게 나와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바로 3.1 독립정신을 계승해갖고 그걸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대한민국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로 삼고 있는 거죠. 조선총독부를 법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변화 안 하지만 내선일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그게 이제 제일 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는 거고, 두 번째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에도 그 헌법전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48년에 우리는 재건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워진 나라라는 것이 19년에 세워졌다고 보는 거죠. 헌법도 고치는 거 아니야, 이것들 나중에? 근데 이걸 뭐 이거는 안 고친 이유는 뭔지 잘 몰라서 안 고쳤을까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헌법이 지금 9번 고쳤거든요. 9번 고쳤지만 3.1운동, 임시정부, 대한민국 이거는 손을 안 댔지. 한 번도 안 됐는데. 이 방송 듣고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말해줘도 되는 거야, 우리? 김이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 뭐 이 부분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헌법 정신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럼 헌법이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헌법에 그 단계 있어야죠. 빨갱이에요. 헌법대로 건설하면 빨갱이야. 왜냐면 균등한 그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그렇죠. 되고 안팎으로 다 국제 평화에 이바지하고 막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공공성과 평등권을 강조했죠. 그렇죠. 예. 그게 공화주의의 이념이죠. 예. 네. 근데 그 이념이 바로 독립운동의 이념이에요. 예. 우리는 독립운동을 사실 독립운동사도 잘 못 가리켰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독립운동하면은 열심히 뭐 싸웠다는 얘기만 매일 하잖아요. 그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고 싸웠냐. 그 독립운동의 이념, 정신, 이거는 사실 잘 안 가리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교육 그 허점을 뉴라이트가 파고든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냐, 삼균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이제 여러 세력이 있지만 41년에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왜 41년의 시점에서 독립운동이 여러 계열이 하나로 통일되냐면은 대일 선전포고를 해야 되거든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려면 각자의 분열된 힘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야죠, 이제. 그러니까 좌와 우가 이제 서로 양보를 합니다. 세계적 조류이기도 했죠. 세계적 조류이기도 하고요. 반파쇼 민주전선이. 반파쇼 민주전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김구 같은 분은 상당히 반공적인 색채가 강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41년 이쯤에서는 연공 정책을 씁니다. 즉 공산주의와도 연합해야지 우리가 날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이념 속에서 나오는 게 삼균주의가 그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삼균이라는 건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이념이 되는데요.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게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균등하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선거권을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선거권을 주는 거. 특히 그 선거권은 우리는 선거권이 저절로 온 거로 알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한테 선거권 주는 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네. 혁명의 나라인 프랑스조차도 여성들한테 선거권을 41년인가 이때 줘요. 여성 선거권은 안 줍니다. 참정권을 주는 거죠. 네. 그거와 원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아까 말한 경제적 평등.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등 정신, 경제적 평등. 요새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예. 경제민주화 이념이 바로 헌법 이념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역사적 용어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뉴라이트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 건립됐다. 이렇게 하면서 툭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해소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평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민주가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근데 평등 이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한계가 있다고 보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평등은 주지만 실질적, 내용적 평등은 못 준다는 거죠. 그걸 주려면 경제가 균등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이념에는 경제적 평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재헌헌법을 제정한 유진호가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건 경제적 균등화, 평등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다른 말하면 자기 이념은 이 헌법의 이념은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문화적 평등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정치적 민주주의, 즉 이런 말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로 논란이 뜨거웠던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로 확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제작할 때 지침이 되는 집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확정 발표된 집필 기준에는 이전 집필 기준에 들어있던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습니다. 역사학계는 그동안 민주주의는 어떤 수식도 없이 넓게 열린 개념으로 두는 것이 옳다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강력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단체 등 우익 진영은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구별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로 변경을 주장했습니다. 우익 진영이 집필 기준에서 없애려던 독재 관련 내용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라는 무뎌진 표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표현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역사학계는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며 유일한이라는 표현의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이민입니다. 그럼 유진호라는 사람이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서 왔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진호는 잘 알다시피 친일파니까. 친일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두 가지 조류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국가라는 게 뭐냐는 데 대해서 20세기 들어서 20세기 초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 이전까지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뭐 이런 경찰 국가, 야경 국가였는데 지금 똑같네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18세기 국가 개념에 살고 있는데 20세기 넘어오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 개념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마르 헌법인데 그 헌법의 영향을 1차적으로 받은 거예요.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선진적인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러시아 혁명인가요? 러시아 혁명도 있지만 독립운동의 이념이죠. 예.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독립운동인데, 왜 독립운동가들이 그럼 그렇게 평등을 주장했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면 왜 평등을 주장했을까? 이 문제인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싸우는 게 제국주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제국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의 최고 발달된 형태가 제국주의 아닙니까? 네.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미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자기가 싸우는 대상을 모방한다는 얘기 되니까 그보다 한 단계 극복된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사회는 결국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순을 해결한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이념이 이제 결국은 이제 평등 이념이거든요. 경제민주화, 요새 말하는 사회민주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역사에 왜 독립운동사가 중요하냐면 일본과 맞서 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억압과 압박과 탄압을 가지면서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상을 그렸던 거죠. 오히려 탄압받는 데서 새로운 사회를 그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인류 역사에서 신분 평등이라는 건 노비가 이루는 거지 귀족이 이루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탄압받는 쪽은 그보다 한 단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이념이 나오는데, 바로 독립운동사가 중요한 점은 그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유토피아를 그렸던 거네요.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이 우리 헌법 1조가 제시하고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거기서부터도 명확하게, 이 평등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계급의 어떤 정점에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 독립의 목표고 이상이었던 거. 그러니까 1장에 있는 거죠. 1장. 1조, 2조.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헌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이때 48년에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정부니까 임시정부 정부 아닙니까?
헌법을 만드는데 1조가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임시정부 설립했으니까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나라가 그게 48년도 그대로 나오죠. 세 번째 조항이 평등 얘기가 나와요. 우리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대한민국은 다 평등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 뭐든 주거 이전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 평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자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가치가 대립될 때 우선되는 개념은 평등이라는 얘기죠. 뭐야 지금 헌법이랑 우리나라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없는 거죠. 하나도 없을 그러니까 뿐만 안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헌법에 그냥 담겨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누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헌법을 지키는 우리는 헌법 수호 투쟁을 하고 있지. 누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죠, 아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배운 적이 왜 없어. 헌법을 왜 안 나도 가르쳤지? 법대생이 아니라서 안 배운가 했더니 이게 나 안 그래서 배우면 안 되는 헌법이 거잖아. 한 책 한 권 되는 줄 알았어. 헌법을 전문이 뭐 짧게 한 8줄 정도 8줄 저거 돼 있고 전에 제가 외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뭐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6.15 공동선언 전문도 가르쳤는데 헌법을 안 가르쳤어 나한테? 6.15 공동선 전문 누가 가르쳤어? 저희 뭐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이제. 프랑스 형 같은 경우는 자기 헌법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계속 이퀄리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프랑스의 이념은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독일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해서 궁금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있냐 했더니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헌법을 안 가르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나라에서는 다 헌법을 가르치더라고. 그래. 프랑스는 노동법도 막 배우잖아 얘네는. 노동법까지. 왜 헌법을 가르쳐야 되냐면 그게 우리가 합의한 가치 개념이거든요. 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한 미래 사회 준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합의했는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합의해놓고 안 가르치면 뭐 합의 하나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안 가리키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도 헌법에 이제 뭐 안 가리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모두 담고 있는 게 헌법이고, 근데 이 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안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더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 뉴라이트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이것이 마치 사실이냐.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면 근거는 제시 안 해요. 그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렵고도 쉬운 말이지만 하여튼 민주주의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게 민주라는 게 평등하고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평등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서 민주주의가 맨 처음에 자유주의가 나왔다가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게 부르주아 세력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유주의 세력을 하니까 부르주아만 좋아졌지. 그 밑에 있는 그 같이 싸웠던 세력들은 민중들은 아무런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제됐죠. 자유와 평등이 갈등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들어다가 우리 타협을 하자 해갖고 그런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아까 평등 민주화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거 보장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방송할 수 있는 자유, 뭐 집회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건데 자 그런 것만 보장하면 참 우리 삶이 과연 풍요로우냐? 사실 어떻게 보면 노숙자한테 필요한 거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한 끼의 밥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아니라 자기가 취직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의 내용성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내용성을 채워나가서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게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걸 유진호가 이미 헌법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약육강식의 사회로 가서는 안 되고 헌법 이념에서 우리는 내용적이고 그러면서 그 우리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해서 그 얘기를 재헌헌법을 발의하면서 모든 국회 의원들이 있는 데서
왜냐면 맨 처음에 헌법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니까, 모든 의회를 모아놓고 이 사람이 기초의원이니까, 이 헌법 정신은 뭡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해요. 그 헌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 뉴라이트 새끼들은 그러니까 헌법 위에 있는 거야. 그렇죠. 헌법 위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죠. 헌법 위에, 그러니까 헌법 위에 있는 사람은 존경하잖아요. 이승만도 존경하고, 박정희도 존경하고 하는 게 헌법 위에 있으니까 그 그래서 우리 레이디 가카 여사도 그렇게 헌법을 위에 올라서시려고 지금 언론 출발 결사의 자유 억누르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판결했던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죠. 헌법 자체를 위반한 위헌이 된 거죠. 법원에서 헌법을 해석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과 이런 것들을 낸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가서 뒤집고 온 거잖아요. 창조의 시대기 헌법으로 따질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보다 지금 미달하는 거죠 지금. 자유민주주의도 그러니까 뭐 그보다 어떤 내용적 우리가 지금 경제민주화 이 얘기는 한참 뒤의 얘기고 지금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조차 과연 지키고 있냐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지금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할 때 이 사람들이 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공이죠, 반공. 네. 역사가 심판할 거니까. 그래서 이 뉴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쓰는 개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고 그럼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바로 지금이 그들이 뜻하는 Right now?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자기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이겠지. 자유민주주의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통합해갖고 만든 이념인데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럼 법에 의해서 우리 서로 따르자.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으로서의 법치주의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데 구현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중시하고 그러고 이제 의견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죠.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러려면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를 자기 세력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서로 자기 주장을 옳다는 걸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거죠. 그럼 뭐야? 한국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만일 전제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들만의 사전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느끼기엔 뭔 거 같냐면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의견 조율하는 것을 법에 따라서 조율하고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의 자유를 무한대로 인정하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나는 1%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가진 자의 자유가 되죠. 네. 가진 자유가 되니까 가진 자의 자유, 갖지 않은 자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소유의 공공성을 이제 강조하죠. 이제 소유의 공공성. 그 자유민주주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뜻에서 나오는 게 이제 소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요새 말하는 이제 경제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것도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가진 자의 자유, 없는 자는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는 올바른 자유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사상의 자유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다 자유로운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은 누구나 다 펼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사회를 우위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해도 그것을 국가가 터치할 수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를 상당히 강조하죠.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러려면 이제 절차를 밟아갖고 뭐 국사교과서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게 옳다. 그런 것이 이제 합의가 됐다면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절차가 완전 무시된 거죠. 국가가 네. 이렇게 바꿔라 해갖고 바꾸는 거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역사 지식이란 건 역사학자가 합의해서 바꾸는 거지, 국가가 역사 지식까지 좌우를 한다면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도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창시한 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푸투사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이념은 반공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는 헌법의 이념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그 헌법을 파괴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공이라는 것을 지금 민주주의에 위에 올려놓은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반공, 그것이 이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우리 사회가 많이 사람들이 깨고 그러니까 반공 갖고는 좀 안 통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분식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이 사람들은 반공인 거죠. 반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낡은 이념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사실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화합하고 상생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미래 가치가 거긴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또 성공적으로 먹혔잖아. 그 시대에는 이 반공이라는 거 하나로 이 박정희 시대의 수많은 악행을 정말 덮었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인 것 같아. 이 반공이야말로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난 반공인 것 같아. 근데 이거의 성공 과정을 본 우리 박근혜 여사는 어떻게 했냔 말이야. 분명히 아버지는 성공했어. 그래서 18년 동안. 이 로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마음속에. 그쵸? 뭐 말로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18년을 해 먹었으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고가 좀 정지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신 시대 태화가 아니라요? 사고가 유신 시대로 계속 맞춰져 갖고 그런 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니까 이 변화된 다양한 사회, 사실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다원주의거든요. 다양한 사고와 가치, 사상을 존중해주면서 사회가 이렇게 활력을 거기서 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다원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기본 소양이 좀 덜 돼 있다는 생각이 저는 요새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개인의 소양이 덜 된 거는 상관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문제죠. 아니, 아버지는 말하셨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총력 안보를 위해. 유신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은 걸 난 언제 많이 느끼냐면, TV 보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에게 아주 깍듯한 경어체를 TV 패널들이 그렇게까지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종편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뭘 하시었고 막 거의 뭐 조선시대 임금을 칭하듯이 아니요. 그렇게 극존칭을 써요.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금 연급허 계속 사과를 대통령께 하고 있잖아요. 그건 조선시대 임금에 대한 모독인데, 맞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으신 분이 새로운 공법이라는 부세제도를 만들 때, 그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이미 14세기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서양사 하는 사람들 깜짝 놀랐는데,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다 해갖고, 그중에 샘플로 뽑았죠, 물론. 20몇만 명을 여론조사를 해서, 그 공법이 과연, 편한 거냐, 아니면 불편한 거냐. 이게, 전근대 사회의 여론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뭐, 대통령한테 그 깍듯이 하는 그런 예는 거의 없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역사다. 기본적으로 언관들은 핵심이 뭐냐면, 순지거부라고 그래갖고, 임금의 뜻을 따르는 걸 거부하는 게 언관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그러니까 조선시대 언론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거군요. 구석기 시대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 언론은... 말씀 들으면, 선생님 제가 강의 들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왜냐면, 이런 독립운동가들 이야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대항했던 이야기나, 그 안에 들어있던 정신은 다른 뭐 독립운동사를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선진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뭐 세종대왕 이야기나 이런 걸 해주셨는데, 뉴라이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진보 사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패배주의 사학이다. 우리 역사를 패배주의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들의 우린 네, 이렇게 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아까 제가 만나보고 싶은 이영훈 교수님과 어울리는 분들이 특히 이제 100년 전쟁을 얘기하면서
국가의 어떤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패배주의적이고 패배주의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패배주의. 자학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뉴라이트 역사야말로 정말 자학적이고 자위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역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글쎄요, 그 자학이라는 말이 이제 일본 우익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역사를 너무 학대해서 바라본다 하는데 일본 우익들이 이제 뭐를 그러면 자랑스럽게 바라봐야 되냐면 침략 전쟁을 자랑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침략 전쟁을 비판하는 걸 자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사실 난 뉴라이트야말로 자학사관에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자랑할 걸 자랑하는 게 올바른 가치관인데 자랑하지 않을 걸 자랑하는 것은 자기 학대죠. 굳이 이승만과 그러니까 하야한 이승만과 총 맞아 죽은 박정희를 왜 굳이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랑할 게 없으면은 독재. 사실 우리가 진짜 자랑하는 민주화 역사를 참 자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세종대왕의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사 했으면서 우리는 저런 역사를 한 단계 더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열심히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 그리고 그런 이념을 받아선 헌법 정신, 이런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5.18 때 저희가 광주에 80명이 가잖아요. 이런 뭐 요즘 사회단체도 이렇게 가기 힘든데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가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가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4.19 마라톤을 우리는 했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하긴 하는데 단거리? 네, 단거리. 우리 학교 너무 가까워서 4.19 타면.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운 좋게 외신 기자를 만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일본 기자였거든요. 일본 기자가 아직도 이렇게 한국에는 그때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새내기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뭐 고려대에서만 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뭐 뛰고 이랬을 때니까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개념 있는 소위 말해서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자기 너무 놀랬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제가 외신 일본 언론이랑 했죠, 또 자랑스럽게. 그랬는데 이런 걸 자랑해야지. 어디서 무슨 일본이 철도를 놔줬느니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놔줬느니 뭐 지네 돈으로 냈어? 지네가 이래서 났어? 왜 그러는 거야?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종대왕 광화문에다가 세종대왕 이걸 해놨잖아요. 밑에 가면 전시실도 있고. 애들 데리고 가서 딱 봤는데 거기 여론조사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 여론조사 했던 게.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세상에 이때도 이렇게 여론조사라는 걸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왜 여론 조작만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들 데리고. 차이가 국민들로부터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좀 포용성 있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네. 세종대왕은 사실 그 당시에 군주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어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자기는 그런 쪽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국민들한테 자기를 오픈시킬 때만 이게 개방성이 떨어진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개방성과 다원주의인데 그런 것이 사실 없다고 할 때는 시민교육을 잘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 민족 아까 막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헌법 전문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뭐 우리 역사는 단결돼 있고 단합돼 있는 역사가 정상이고 분열돼 있고 분단된 역사가 비정상이다. 이런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랬었는데 뉴라이트에서는 사실 민족 개념 자체를 좀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부정하면서 내선일체라는 이상한 개념을 갖다가 그건 오히려 또 인정하는 방향에서 교과서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계화식의 탈민족주의가 화두다. 근데 이런 그게 얘기를 한 거죠. 뉴라이트만의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한 진보연 하는 사람들도 민족주의, 뭐 독립운동사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민족 개념을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자체를 굉장히 진부하고 고루한 일종의 보수주의처럼 막 느끼거든. 수구의 논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민족주의가 좀 낡은 이념인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민족문제연구소 하면 사실 우익단체입니다. 원래는 민족이라는 게 우익단체인데 우리는 그게 그 진보단체로 지금 돼 있죠. 그런 것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념적으로는 지형상으로는 태화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과연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유효한가 아닌가 하는 건 이건 학문적인 논쟁거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뉴라이트처럼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탄압한 독재자를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우리를 북한과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 설사 통일을 하더라도 무력을 통해서 통일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포로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배하는 식민지 지배하는 식으로 네.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무력 통일인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우익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민족이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진보 세력들도 좀 낡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이제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냐면. 대부분 나라가 민족으로 무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민족주의가 갖고는 열정 이런 걸 갖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민족주의가 그걸 또 맞서기 위한 무기였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저항민족주의라고 부르죠. 맞서기 위한 무기였을 때는 민족주의를 그렇게 서구가 갖고 있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할 민족이라는 이념을 갖고 지배하는 거와는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으니까 새롭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분단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분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그럴 때 통일을 한다는 대전제가 한민족이라는 전제하에서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한민족이 아니라면 뭐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민족이라면은.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주장. 예, 그런 주장도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역사가 지금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60년이라는 우리가 분단이 한 60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가 5,000년 동안은 통일된 나라고 그러면 이 60년이 비정상적인 거지 5,000년 동안 통일된 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장기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만일 분단을 이걸 기정사실화할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한민국의 국경선이 한강으로 되는 거죠. 만약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중에서 국경선이 한강인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고구려 때는 물론 만주까지 갔고, 고려시대 청천강까지 갔고, 조선시대는 지금 백두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우리 역사의 기본적인 스케일인데, 그걸 한강으로 지금, 임진강으로 우리의 국경선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 우리나라가 섬나라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스스로 자기 역사를 반조각하는 거고,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학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학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 독재와 친일을 비판하는 걸 자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민주화와 그 통일을 비판하는 게 자학이죠. 저는 그런 논리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냐면 분단으로 인해서 생긴 폐해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회가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의 상당 부분이 분단에 있고 그 분단 때문에 나타난 이 분단 기득권 세력들과 그리고 반공주의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조차도 말로만 떠들어지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를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이것을 논쟁거리로 계속 몰아가면서 사실상 진보 진영 안에서의 자체 발목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최근에 2013년 딱 들어서서 보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1% 대 99%의 관계나 남녀 관계에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근데 총체적으로 있잖아요. 그 짧은 시기에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정말 짧은 시기에 완전히 폭발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게 도대체 어디서 원인이 오고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도 사실은 전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 방향에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역사를 계속 축소하고 왜곡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강의하시고 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그런 분이나 인터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제가 선생님 모시느라고 정보 찾아보니까 뭐 신문에서도 인터뷰 많이 하셨던데 그럼 역사를 꼭 배워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하면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인터뷰 참 많이 하는 건 학자로선 미담은 아니죠. 학자는 연구실에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밖에 방송에 나오는 건 별로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진짜 정치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뭐. 글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직한 미래 가치를 우리 내부에서 찾는 거죠. 미래 가치라는 게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안 맞을 때, 그럼 그는 우리한테 좀 힘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냐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데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미래 가치를 찾으려면 결국은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에 좀 역사 교육을 기본적으로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역사를 잘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역사를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역사에서 잉여 가치나 따먹으려 한다든지 역사에서 남의 불로소득이나 하려는 그런 사람 입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듣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그렇게 동참할 때만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때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주인인 거고, 그렇지 않은 헛개비 주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자기도 기생충이 되는 거죠. 우와. 역시. 나 역사의 주인인 것 같아. 라디오 반민특위나 이런 팟캐스트에서 스마트폰 이용해서 이렇게 역사 방송하고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좀 몰랐어요. 저는. 어떠세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정규적인 교육에서 다 소화되고 또 흡수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뭐 저런 거 우리 다 학교에서 다 배웠어, 다 들었어, 이렇게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안 배워 좀 새로운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된다면 정규 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못 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정규 교육으로 다 흡수되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누구나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듣는 사람은 좀 소수하고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정규 교육은 점점 현장에서 퇴출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런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공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뜻이 되겠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미래 가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한테 광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여기 진선분이거든요. 진선분 아시죠? 근데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셋 중에 누가 가장 미모가 뛰어난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자로서. 역사 학자의 관점으로.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 뽑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역사학자는 아까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평등이다 보니까 다 미인인 것 같아요. 네. 편집해주세요. 저는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이거 이제 마지막 갈무리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규 교육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보조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 교육화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역사정의 실천연대에 가입하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규 교육화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인 건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실천적이시거든요. 우리가 딱 이렇게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디가 너무 의미 있고 그러면 기부도 해주시고 되게 실천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그럼 이런 역사 교육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정규하거나 뉴라이트 교과서를 퇴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시민들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지. 시민 의사 표시 방법이요?
저는 현장에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왔는데, 글쎄요, 시민들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역사의 현장을 늘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그 현장성이라는 게 상당히 자기한테 새로운 감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를 예를 하나 들자면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책을 수십 권 읽어도 그 현장에 가서 그 망월동 묘지를 보면은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의 중요한 현장을 꼭 찾아다니고 메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본인만 그걸 알고 있지 말고 또 본인이 또 이게 전도사가 되었고 또 가리키고 같이 가고.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에 역사 기행 모임이 있거든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교수님도 한번 같이 오셔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같이 가갖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네. 다음엔 어디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망월동 가고요. 6월 달에는 뭐. 그런 게 좋죠. 4.19 탑 갔을 때 그때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가지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살아있는 역사 그 교육이죠.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현장을 찾아다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작업.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를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풍광의 아름다움에 많은 사람들이 도취되는데 사실 풍광의 아름다움 밑에 깔려있는 사람의 슬픔의 역사가 제주도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거기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그 4.3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 사과를 했죠.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억울함을 이제 드러내면서 곳곳에 이제 추모비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서 좀 참배, 원래길만 참배하시지 말고 그러한 중요한 4.3의 역사를 참배하시고 또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국가원은 그렇게 폭력을 써갖고 그런 움직임을 막으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같이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사실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가끔 잘합니다. 비유를. 우리 몸이 우리 건강하다는 게 뭐냐 할 때 사실 건강한 세포가 많은 게 건강한 거고 아프다는 게 뭐냐 병든 세포가 많은 게 아픈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난 뉴라이트 역사학이라는 게 암세포적인 우리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다 나타났을 때 그게 퍼지지 않도록 건강한 세포가 그걸 감싸면은 되거든요. 그걸 감싸갖고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면은 그게 더 이상 퍼지지 못하는데 건강한 세포가 약하면은 암세포가 오히려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건 사실 그런 건강한 지식, 건강한 사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역사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가 생산하지 않고 자기가 노동하지 않은 거는 나는 안 갖는다 하는 남의 걸로 이렇게 훔치지 않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느 층들이 기득권층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역사인식은 뭐 있을 거예요. 그건 어느 시대도 있을 텐데 우리 이런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역사인식을 우리가 포위하는 작업을 해야 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한테 20년 만에 듣는 강의인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 주인이 되자. 투 더 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